것 같아요. 어, 사실 근데 우리 저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 간의 거래가 활발할수록 전쟁이 없었고 국제 간의 거래가 단절되거나 폐쇄되었을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김용진 교수님의 근데 저 김용진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포용하고 혁신하면 전쟁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런 결론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네, 네, 답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우선 한번 들어보고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강기 소장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우리 김 교수님 그 발제 내용을 학술적으로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일단 우려가 좀 됩니다. 어, 그 자료를 하나. 그냥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김 교수님 그 오늘 발제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저성장 시대에 아주 그 시의성 높은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화 기업가 정신을 어디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유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는 뭐 6위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생산성은 뭐 선진국의 한 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혁신성이 왜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경제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 주력 산업 그게 이제 전환기를 맞이해서 기존 산업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어떤 혁신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혁신이 아니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혁신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라고 해서 지금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다시 소환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창업이라는 그 창업 혁신도 돈벌이가 될 만한 기술 아이템을이나 또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남이 돈 벌고 있는 경쟁 아이템만 눈에 들어오고 기회도 또 제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이제 김 교수님이 제안하신 평화기업가 정신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 사회가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보면 사실 새로운 성장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초격차 기술, 첨단 기술 산업, 뭐 기술 벤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이제 성장 전략이나 산업 정책을 얘기하면 신기술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진정한 초격차는 사실 기술의 초격차 우위가 아니라 초격차 성장이고 또 초격차 성장은 한 단계 위로 도약을 해서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때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빅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들이 내부 기술 개발로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들은 세계의 기술들을 융합해내는 운용의 고수들입니다. 기술 자체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즉 사회 문제를 읽어내는 안목, 이걸 우리는 사업 이념 경쟁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융합해내는 운용 역량이 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시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 확보도 그 융합 과정에서 사실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가 정신이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냐? 지금 우리 경제는 초격차는커녕 초저성장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 판매업으로 팽창한 한국 경제가 수축 과정에 이제 산업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압축 성장으로 급격하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 캐파를 늘려왔는데 수출이 줄어들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력 과잉을 만약에 우리가 자율적 시장 구조 조정에 맡겨둔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태될 것이고 결국 내수 시장 규모에 맞게 공급력이 축소가 된 우리 경제는 초저성장 단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공급력 과잉이 생산성 저하를 불러오고
또 저생산성 사업체를 부채로 연명하면서 지금 부채가 급증하고 부채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 소재에 있는 대다수 중소제조기업들은 경제 기반이 되기는커녕 각종 보조금에 세금 하마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거죠. 또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외국인 일자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라는 게 유망 첨단 산업을 선정 지원하는 소위 이제 포트폴리오 대체식 신산업 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첨단 분야는 당연히 미래 산업으로 키워야 하고 기술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미래 지향점에는 이제 분명하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려면 전통 산업에 묶여 있는 즉 지금의 주력 산업이죠. 묶여 있는 노동과 자본이 원활하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첨단 산업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이 물꼬를 터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게 결국 기업 일감과 국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인데 전통 산업의 업종과 기술은 해당 제품 시장이 포화가 되고 경쟁이 이제 가열되면서 성장 기회가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유한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이제 수단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 아젠다를 해결하는 융합 사업을 기획하면 새로운 사업계는 널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그 동남아 각국이 그 철강 자립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제철 산업 육성 파트너십 사업을 우리가 펼친다면 이게 이제 국내 철강 산업의 출구가 생겨날 수 있는 거겠죠. 즉 포트폴리오 대체식 신산업 육성이 먼저가 아니라 기존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 기반 산업 정책이 필요할 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대외 전략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한국 지원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보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개도국들의 요청이 이제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우리 기업들은 지금 공급망 이제 재편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지정학적 산업 재배치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수출 대기업의 글로벌 낙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수 효과 대신에 국제 허브가 누리는 어떤 글로벌 집중 효과를 국내 경제에 불러오게 하려면 지금 개별 기업들이 이 해외 투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융합해낼 수 있을지 이것은 이제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난민 문제라는 게 일자리가 근본 해법이라고 보는데 이를 이제 개별 기업 혼자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국가 차원의 팀 코리아를 이제 융합 주체가 이제 정부가 되겠죠.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프라와 업종을 융합해서 메가 프로젝트, 즉 글로벌 난민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을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나라의 앵커 대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정부가 너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벌 대기업의 신사업 투자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미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재계 세대 교체는 됐는데 산업 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처 창업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면 지금 재벌 그룹의 3세들의 제2 창업이 이건 벤처 창업에 비할 바가 아닌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재벌 3세들이 하는 이 제2 창업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첨단 산업이라고 하지만 죄다 이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뭐 BBC 등 몇 개 이제 산업에 국내 대기업들이 전부 다 중복 투자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머지않아 글로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것도 한국 대기업들끼리 과잉 캐파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데 결국 이런 신산업들이 전부 미국 빅테크의 부품 기시창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전부 중국하고 경쟁 사업들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지속적인 비교 우위가 있냐?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20세기형 도구 생산, 제조, 판매, 저는 이게 상품 제조, 어, 수출형 산업 모델인데, 이게 이제 그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창업 세대가. 거기서 한 단계 위 이 도구 활용의 문제 해결 서비스. 아까 서두에 김 교수님께서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비스포크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단계 위로 우리의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저는 그 김 교수님한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역으로 남아있는 게 재벌 그 총수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고 투자를 받는 언론도 재벌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고 또 학계 교수님들도 제가 볼 때 별로 뾰족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건 지배구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재벌 3세들의 신사업 투자 행보가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이 특히 미래 MZ 세대가 공감하는 미래 국가 모습이냐.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 이 평화 기업가 정신의 잣대로 우리 대기업들의 신사업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실 이 기업가 정신에서 이 목적이 평화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how, why는 좋은데 how what에서 조금 이렇게 토론할 게 좀 많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게 저 우리 박광기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어 이제 원래는 우리 김용진 교수님이 이게 시작했을 때는 우리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평화기업과 정신.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한을 좀 더 창업하게 해주고 핵심하게 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우리 박광기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창업의 문제, 재창업의 제2창업의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음. 사실 우리 혁명은 전쟁이고 혁신은 기업가 정신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도 좀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서 잘 우리 박광기 소장님의 질문을 해석해서 정리해서 명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이병헌 우리 교수님 지금 현재 기업가정신 학회장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경영학이 요즘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바뀌었어요. 마케팅도 옛날에는 뭐 고객 경험 핵심 이런 거죠. 요즘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BMBW라고 그래서 Better Marketing for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도전. 또는 우리 기업가 정신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병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지금 두 개로 접속을 했는데, 이병헌 컴퓨터라고 한 그 사용자가 화면 공유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박광기 소장 요거를 일단 내리시죠. 공유 중지. 공유 중지를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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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보입니다. 네. 네, 예. 우선 오늘 뭐 해온 그 평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연결하는 그 김용진 교수님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면서 그, 어,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뭐, 인구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 뭐, 저성장, 양극화, 이게 이제 우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책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 우리 기업들과 기업가들이 과연 이러한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을 겪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지금의 재벌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 어떻게 보면 그 부잣집에서 부모의 그 이 케어를 막 받으면서 자란 자식들 중에 보면 매우 이기적이고 남 생각 잘 안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동생 안 챙기고. 뭐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의 지금까지의 사업 모델, 아까 이제 김용진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고 박광기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서 판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개인의 그 의식주와 관련돼 있는 일종의 그 원초적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욕구죠. 이거 해결해 주는 거에 에, 그쳐 있는 정도고, 사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돈을 번 경험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희박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공개 상장된 주식회사를 마치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그 어, 자기가 만든 그 개인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우리 경제의 우리 기업들은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게 이제 언론하고 아까 언론 말씀도 하셨는데, 언론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해요, 기업인들이. 하지만 사회적 공헌이나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가들이나 뭐 재벌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성장한 재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창업하고 성장한 벤처 기업들도 보면, 벤처기업 성장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나면 무슨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그 부를 향유하려고 하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 적극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속세 감면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회사 그 넘겨주겠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뭐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이 중소기업가들한테도 전혀 없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인데, 우선 첫째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에서 제가 좀 배운 게, 오늘 좀 공부를 한 게, 우선은 평화라는 것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메이킹 프로세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기업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게 결국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관계를 종합하고, 그러니까 조정하고 통합해가는 일련의 그 컨센서스 빌딩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이 평화와 기업가 정신을 연결하는 시도가 저는 뭐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 평화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화하고 그
이것들을 확산해 나가느냐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우선은 이제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도 그런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가나 또는 기업의 어떤 위험 지향성이나 그러니까 혁신 지향성이나 뭐 위험 감수 성향 또는 뭐 프로액티브니스와 같은 능동적 행동, 이런 것들이 기업가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성격 내지는 행동 특성 뭐 이런 것들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지금 평화 기업가 정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보다 더 본원적인 것, 즉 어,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업가가 갖고 있는 철학이 중요한, 철학이 어떤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역사관, 세계관, 국가관, 인생관, 그 사람이 기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공헌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학계에서의 그 연구나 또는 공부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없이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거 결국 뭐냐면 나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하는 철학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일종의 이념 논쟁일 수도 있겠다. 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자유 신자주의자들은 기업이라는 게 그냥 뭐 자기 돈,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하나의 사회적 그 공공재로서의 기업을 서번트로서 자기가 운영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좀 돼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이슈가, 아까 김기찬 교수님도 그러면은 how to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업가정, 사회적, 그러니까 평화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건가, 정책적으로. 이제 뭐 우선 아까 이제 아카데미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대학이나 또는 그 정부 중기부의 이런 그 교육에서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방식은 어떻고, 뭐 이런 경영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도구적인 거, 방법론적인 것들을 공부에 가리키는 데 치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좋은, 그러니까 철학을 제대로 된 철학, 올바른 철학이나 그 올바른 국가관과 이 사회관을, 역사관을 갖는 사람을 우선은, 그러니까 그 인문학 공부부터 시켜가지고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에 있어서 이런 그 경영 철학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의, 지금 우리 이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들 또 보면 전혀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력이 얼마나 되고 매출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것만 평가를 하지, 과연 그 기업이 어떠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는 전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평가가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 ESG 경영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ESG 평가 체계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비서관 할 때 이제 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제가 또 TF도 만들어서 만들어 보기도 했고, 했더니 다 뭐냐면 ESG에서 뭐 탄소 저감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그 인바이런먼트에 관련된 것만 막 그 지표로 가져다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ESG 평가 항목에
그 기업의 평화 기업가 정신의 그 정도, 발현 정도, 이런 거를 중요한 지표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이런 평화 기업가 정신, 아까 이제 협력이라는 거 말씀을 하셨고, 협동조합 만드는 거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됐던 양극화 해결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앞으로의 길은 중소기업의 법인격을 기존의 지금 이 주식회사 제도에서 종업원 중심의 협동조합이나 뭐 합자회사, 유한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어떤 주물 공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사실은 많은 이 숙련공들이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하는 직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장이 늘 나이 들었다고 뭐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그거 사업 관심 없으니까 그냥 회사 적당히 폐업하고 거기 땅 팔아가지고 나가서 다른 음식점 하겠다고 하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업원 중심의 그런 회사 체제로 거버넌스의 어떤 개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 입법, 세제 개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한 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우리 김용진 교수님이 지향하는 기업가 정신의 방향이 상당히 공익적이고 적어도 이기적인 기업가 정신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토론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하우와 와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병헌 교수님 마지막에 제안해 주신 주주 중심의 기업가 정신에서 좀 종업원 중심의 기업가 정신 정도는 가야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이 구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도 사실 우리 김용진 교수님이 던지신 이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면 보통 기업가 정신은 상상을 고객 경험 혁신으로 만들어내는데 도전하는 정신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용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평화 기업가 정신은 상상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정신. 뭐 이렇게 가져간다면 요즘 최근에 우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넘어가는 자본주의 어떤 전환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경제를 통해서 정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안 하고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은 오늘 토론이 완벽하게 하고 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평화 기업가 정신이다. 뭐 평화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시도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을 받고 우리 김용진 교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하고 또 질문을 받을까요? 뭐 자, 편할 대로 하시죠. 우리 자, 사회자. 김용진 교수님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뭐. 네. 한번 네네, 두 알겠습니다. 분의 토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아무튼 저 두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일단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선 저 박광기 이 소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술 중심이에요. 제품과 기술 중심.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뭘 하면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큰 비즈니스 모델들이 안 나오거든요. 좀 더 다양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서포팅할 수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 이병헌 교수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모태펀드 또는 뭐 성장금융 뭐 이런 쪽에서 정부 중심으로 나오는 돈들은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조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창업 지원도 전부 다 7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사회 문제를 풀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벤처 캐피탈을 가져가면 이건 비즈니스가 안 돼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실은 기술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어떤 형태로 써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천착을 하면 정말 임팩트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나올 수 있고 그거를 사실은 그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평화기업가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사회와 환경과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일단 트레이닝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프로치를 할지를 모르고 그거를 서포팅하는 시스템도 없고 특히 파이낸스 시스템이 약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벌 요건 우리 이병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에 그 민주당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하는 그 국회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뭐 글로벌 기업 경쟁력 어떻게 지원해 주면 되느냐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당이 워낙 그 반기업 정당이다 뭐 이렇게 이 낙인이 찍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불식하고 좀 더 기업들과 좀 친한 이게 사회를 바꾸려면 기업하고 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오너 경영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다 지금 뭐 현대, SK, 한화, LG 뭐 이런 기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와서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오너가 아니고 지배주주다. 또는 대주주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라. 아니, 우리가 오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식 10%, 20%, 30% 갖고 그걸 오너라 그러면 나머지 80%, 90%, 80%, 70%의 주주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 종업원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 종이냐, 그러면. 오너가 아니다. 그냥, 최대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이거나 대주주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꾸자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화가 있습니다. 한화. 처음으로 대주주 직접 경영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사회에 이제 국회에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이사회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 아니, 오너가 경영자가 잘못하면 이사회에서 축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회사의 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건데 그 권한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건지를 좀 고민을 하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장 방식이 과거에 이제 유기적 성장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뭔가 자원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비유기적 성장, M&A 통해 성장을 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이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나 이 공시의무 집단 같은 것들을 없애자. 그
규율의 틀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데 의외로 지금 3세 중에서 똘똘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석세션 플랜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제임스 쿡이 여전히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듯이 정말 그 사람들의 철학을 받아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이게 이사회랑 협의를 해서 그런 이 후계자를 만들고 키우고 그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뭐 자기 자식이 정말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뛰어나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병헌 교수님 말씀하신 이 철학과 기업의 철학이죠. 기업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쌓고 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기업은 예를 들면 현대 구체적으로 이러면 현대 정의선이나 한화의 이동관이나 김동관인가요? 이동관이죠. 김동관이구나. 이동관은 저기고 이동관이나 LG의 공항모나 이 친구들은 굉장히 열려 있어요. 잘해요. 오랫동안 트레이닝도 받아왔고. 그래서 뭐 그렇다면 상관은 없겠다. 대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이 지배 구조를 좀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가, 이제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우리가 패스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 우선성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 쉽게 못 바꿉니다. 제조업을 했다면 계속 제조업으로 가게 되고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하드웨어로 갑니다. 소프트웨어로 못 들어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삼성 보고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 소프트웨어 잘 안 되잖아요.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컸던 기업들은 언젠가 망한다, 이렇게 저는 맨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이 생각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병헌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저 마지막 마지막에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애들도 마찬가지고 엄친아를 보고 배웠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걔는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엄마한테 맨날 선물도 하고 이런데 너는 뭐하니? 이 비교를 계속 해주면서 계속 친구랑 경쟁하는 것만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쟤랑 협력해서 뭘 만들 수 있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일단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렇게 협력을 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붕괴된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우리 이병헌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사회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젊은 애들끼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 창업자들 많거든요. 잘해요. 처음 시작할 때 잘해. 근데 한 어느 정도 성장하면 100% 깨집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육이라고 하는 틀, 아까 제가 우리 포용과 혁신에서 한번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뭔가 비클들이 좀 있어야 사실은 작은 시도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방식조차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금 뭐 사실 저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예산 구조를 보면 경제 분야가 한 40% 정도 되고요.
맨날 뭐 소상공인 지원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정부한테 가서 손 벌리는 게 이제 다반사가 됐는데, 복지가 한 1%? 더 줄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한 3년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로 OECD 국가 중에서 선두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경제가 한 11%에서 15% 사이고요. 복지가 30에서 4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서 애들이 그런 경쟁에 처하지 않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사실 뭐 우리 지난 뭐 진보 정부라고 하는 정부들도 그거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죠. 이걸 못 바꿔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중소기업이나 또는 뭐 아니 협동조합이나 뭐 협력형 네트워크 협력이 됐거나 합자회사가 됐거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더 확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적 노력, 구조적 노력,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평화기업가 정신, 제가 이제 생각했던 평화기업가 정신은 기존에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그 아까 말씀드린 바텀업 피라미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저 모든 기업들이 다 16억 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64억 명은 뭐냐 이거죠. 일불 갖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줘서 해결한다 문제를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로지 기업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친구들이 좀 시도를 해주면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이 지원 시스템들, 파이낸셜 시스템도 있고 뭐 R&D 시스템도 있고 법률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자꾸 이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용진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우리 1938년도 우리 로널드 코어즈의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거래 비용 이론으로 만들어지고 올리브 윌리엄슨으로 발전하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기업은 협력을 이끌어낼 때 기업도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업가 정신에서 너무 경쟁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익을 강조하고. 그래서 제가 김용진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주주 중심 기업가 정신을 공동체 지향의 기업가 정신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좀 더 포용적이 되고 방법은 좀 혁신적인 게 되면 적응성도 높아지고 평화도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우리가 또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하나의 저 결론은 기업가 정신은 좀 더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 경영학에서도 철학이 없는 행동은 흉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동이 없는 철학은 가치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철학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너무 이 경쟁지향적이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화합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혁신적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준 국가가 인도네시아의 그 반동 선언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미국이 극심하게 갈등할 때 제3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반동 선언과 같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또는 기업가의 역할로서도 이런 걸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인도네시아 역할은 꼭 경제적인 역할보다는 인도네시아는 언제든지 북한에 가서
북한에 갈 수 있고 남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저 평화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좋은 제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정치 경제학적 패러다임이다, 그죠? 네. 네. 자, 우리 저 다른 분들 우리 더 좋은 아이디어나 뭐 토론 우리 강충길 예, 교수님 네, 예, 뭐 부탁드립니다. 교수는 예, 이제 그만뒀고요. 지금은 네. 네. 예, 회사 아직 이제 회사에서 네, 지금 예, 네, 남아서 그럼 일을 하고 강충길 대표 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먼저 그 손을 든 까닭은 그 아까 협력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 상당히 좀 공감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핀란드를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핀란드 책을 쓴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훌륭한 모임에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아무튼 그 교수님께서, 김용진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한테 협력을 좀 해보라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하셨잖아요. 회사 벤처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업자끼리 뭐 깨지는 경우가 뭐 99.9%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우리 교육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경쟁만 가르쳤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그랬는지 뭐 제가 그런 생각을 말했는지 몰라도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걸 버리고 협력하는 것부터 좀 가르쳐야 된다. 대학에 와서 머리가 다 커갖고 협력하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 뭐 저기 팀 저기 세미나도 시켜보고 무슨 그런 것도 해봤는데 하는 흉내만 낼 뿐이고 뭐 결국 누구 똑똑한 한 애가 나서서 다그 이 자료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핀란드나 노르딕 국가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도 그 스웨덴에서 저는 나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어느 학자가 1960 몇 년도에 처음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시작한 게 그리고 어떤 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얘네들은 협력을 가르칩니다. 협동을 가르치고 누가 좀 공부 못하는 애 있으면요 공부 잘하는 애랑 이렇게 그 짝을 붙여갖고 집에 같이 그 가게 해요. 가다가 이제 같이 뭐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놀이터 같은 데서 같이 놀다가 집에 가서 뭐 그런 과정에서 또 공부 잘하는 애가 조금 뒤떨어진 애한테 가르쳐 주고 그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성인까지 가니까 걔네들하고 뭐 이야기하면 전부 다 오픈 마인드입니다. 제가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 이거 기업도 다니면서 뭐 기술적인 이야기 상담을 하면은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은 돈 내놔라고 그래요. 계약부터 하자 그럽니다. 컨설팅비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핀란드나 이런 스웨덴 다녀보면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알려줘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이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뭐 특허로 자기들이 다 내놨는지 몰라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데서 저는 정말 놀랐고요. 그게 어릴 때부터 했던 그 교육, 오픈마인드, 거기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협동조합이 또 최고 잘 되는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입니다. 핀란드가 한 150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핀란드 삼성 같은 회사가 다 S그룹인가 뭐 펠라본가 하는 그 그룹들이 1890년대에 시작이 돼 갖고요. 거기 은행, 뭐 저기 백화점, 이 뭐 마트 같은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핀란드 국민보다 이 저기 협동조합 회원 수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깔려 있기 때문에 협력도 되고 거기서도 뭐 기업가 정신,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개념도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 좀 바꾸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다 그
뭐 다 머리 큰 그 대학생들 데리고 하실 게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강 대표님, 우리는 그러면요, 학부모 소송 들어갑니다, 바로. 전화 가고 난리 납니다. 학교 뒤집어집니다. 왜 우리 애 공부 못하는 애하고 붙였냐고요? 놀아? 그러니까요. 예, 참, 예, 예. 문제죠. 예. 부럽기도 하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 이런 게 사실 이게 평화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경영에도 우리 덱스 오브 컴피티션 경쟁의 종말이라는 책이 1990 박사 논문이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지금과 같은 너무 이기적이고 경쟁 중심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좀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55분에는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성시경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교수님, 제가 사실은 그 민간 기업보다는 오히려 그 공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공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저는 조금 너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 공기업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요즘 공기업들에서 특히 ESG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것들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후에 한번 계속 좀 이렇게 팔로우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우리 네, 변창 장관님, 네, 네. 예, 예. 오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또 토론 과정에서 또 다양한 또 의견을 주셔서 그 아까 또 아까 사회 보시는 김기찬 회장님께서 이 경제를 통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선다면 정부는 결국 예산이나 또 정책이 확정돼 있어야 되고 그게 전년도에 구체적으로 꼼꼼히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지도자가 바뀐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성과 목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도 아까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경영 목표나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특히 진보 정부에서는 그, 그 사회적 경제나 협동, 뭐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또 보수 정부 되면 그 기준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쪽에 대한 투자도 좀 적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로서도 이렇게 그 평화 기업가 정신이 실제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이제 상당히 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남북 문제라든지 뭐 국제적인 협력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지역 문제 또 뭐 양극화 문제 특히 뭐 농촌 같은 이제 이런 극심한 지역에서도 만일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 어, 특히 대기업이 또는 이제 뭐 일반 기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사실 우리 문제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할 수가 있고 근데 기업만 혼자 던져서 무슨 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제 공기업이나 또는 공공 주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이게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아까 이제 그 인도에서 그 병원, 안과병원 또 말씀하시고 또 실리카겔을 대체하는 종이팩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아무 기업도 들여다보지 않는 뭐 개발 사업이든 뭐 복지 사업이든 뭐 농촌 문제든 병원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델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 당연하다, 또 의미 있다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능한 사업 모델을 이제 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이제 기업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델들은 또 협력해서 확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원론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잘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실제 적용해보면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거를 민간 기업에서는 사업 모델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업 실행 모델이라 해서 정책 모델에서 좀 적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연구하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제 지역 문제나 또 기업이 거들떠보지 않는 문제를 풀어내는데 평화 기업가 정신을 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까? 그 만드는 방법이나 또 그걸 같이 하자는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진 교수님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책임이 아주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평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분 더 받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러시죠? 한 분 더 우리 네, 우리 김기봉 교수님, 네, 네. 예, 저는 전공이 달라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두 가지만 한번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본주의를 라는 게 경쟁이나 아니면 밀림 뭔가 이 경쟁이라는 게 자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해 당사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해 당사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이해 당사자가 있고 다른 기업에 이해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해 당사자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인의 진화론의 기본적인 핵심이 적자 생존이 아니거든요. 적응이거든요.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가축화예요. 자기 길들이기. 친화력이죠. 그러니까 가장 친화력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원리거든요. 자연선택은. 적응이, 이제 그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 힘센 자가 아니라 가장 친구가 많은 자. 그것이 인간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문명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셀프 도메스티케이션이죠. 자기 길들이기를 할 줄 안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그게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것을 평화 자본주의를 평화 기업가 정신을 이론화하거나 철학화하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진 교수님 답변하시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김기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진화론에서 이 생존한 거가 친구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론적 토대를 이 평화도 좋은데 그렇게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고, 이제 간단한 거니까 이해관계 자본주의는 뭐 기업과 기업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는 기업을 구성하는 관계자들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기업은 주주가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주 말고 거기 일하는 종업원, 그리고 그 물건을 쓰는 고객, 그리고 그 기업이 존재한 사회,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국가, 그리고 NGO 같은 것들이 다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기업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아마 기업마다 다른 거는 대충 주주가 다를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이해관계 자본주의 그럼 결국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창 교수님 그 말씀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저 이제 제가 했던 이슈는 이제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이슈들이었는데, 이거를 그 정책 모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성시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분야 쪽을 끌고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공공 중에서도 위탁 기관들은 좀 어려워요. 위탁 기관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동반성장 그 평가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니네가 쓸 돈이 없지 않니? 근데 너는 할 수 있는 게 네 돈을 갖고 다른 정부기관들, 그러니까 뭐 창진원이면 뭐 중진공하고 그리고 뭐 기보나 신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공공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들이라서 다른 액티비티를 하기는 힘들고 우리 변창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거나 사장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슨 서스테이너블한 모델을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어차피 그거는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하고 지역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특히 요새 같은 뭐 ESG가 강조되는 환경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을 무조건 다뤄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특히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라는 거를 초점을 두고 하면 뭔가 지금 제가 막 떠오르지는 않지만 뭔가 재밌는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 별도로 한번 또 만나서 논의를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평화기업가 정신은 더 새로운 방법으로,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 포용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 평화가 온다. 뭐 정신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문명을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 김용진 교수님을 통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사회는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 박능호 장관님께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회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발표와 사회 그리고 토론 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볼 때 이제 경쟁은 거의 그 효용 가치가 좀 끝에 온 것 같고 이미 벌써부터 석학들은 경쟁 대신 협동 그리고 공감 이걸 이제 뭐 제르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에 이미 일찍 설파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경쟁 대신 협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의 또 주요한 그 행동 주체 중에 하나인 기업이 이제 과거의 그 경쟁이나 기업 자체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기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김용진 교수님께서 좋은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던 ESG 경영을 이야기했을 때 결국 기업들이 ESG 경영이 기존의 경영 기법에 비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유리한가 하는 걸 이제 물어보게 되었고 우리 유영재 대표 같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ESG 경영이 기존의 이익 추구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의 기업 경영보다는 기업의 생존이나 또 기업의 이익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하셨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평화 기업가 정신이 결국은 기존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형태보다는 더 생존 가능하고 장기적인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해 주신다면
우리의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막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연구 그룹 내지는 교육 그룹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연구 그룹부터 먼저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충족이 되면은 기업가들도 좀 이제 초빙을 해서 같이 교육시키고 우리 생각을 나누는 그런 단계를 밟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2주 뒤에 우리 목요 포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